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YG나 JYP는 이게 이제 나름 닉네임이라서 그걸 부른 다음에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김원비 자체가 닉네임인데 왜 굳이 앞에 HB라고 또 붙이는가? 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네. 의문이 드는. 아니 우리가 그 또 약간 운이 맞는 그런 걸 만들자. 그럼 그래서 박평은 왜 박평이야? 박평이니까. 박평 두자. 네. HB 뭐 연필의 의미도 있고 혼비의 그 이니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HB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미 한 몇 년 전에 정리된 내용을 또 새삼 또 꺼내가지고 시즌 2 마지막 방송을 시즌 3, 앞두고 3. 시즌 3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그 HB 하면은 사실 연필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우리 혼비님이 또 연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네. 사실 지난 방송 마지막에 혼비님이 선물한 책 나 안 읽고 그냥 묵혀두고 있다라는 얘기했었는데 혼비님이 나한테 준 것 중에 연필도 있었어. 맞아요. 그 생일 연필은 선물로. 그 연필은 진짜 근사합니다. 책은 그 연필은 그 진짜 근사. 또 책은 못 읽었으니까 잘 모르지. 이 와중에 또 약간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아 맞다. 그때도 아니, 왜 화내셨어. 왜 그 JYP에게는 생일 선물로 실물 선물을 주고 저한테는 항상 뭘 쿠폰, 줬는데? 쿠폰? 상품권. 네. 아니 그게 됐다. 아니에요. 상품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실물 쿠폰 선물보다? 실물 선물이 훨씬 더 요즘 좋죠.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현금, 그 다음에 네. 상품권, 네. 그 다음에 실물, 그 다음에 책 이렇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YG님 생일이랑 방송이랑 너무 늘 날짜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생일 선물을 드리기엔 너무 늦었어요. 근데 그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YG님한테 선물을 드리면 작년에 뭐 드렸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친해지고 있구나를 언제 느꼈냐면 첫 생일 때부터 이제 올해 생일까지 생일 선물로 제가 부담 없이 드리는 액수가 확확 늘어나는 거예요. 첫 생일 때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느 정도 친한지 자신이 없으니까 스타벅스 커피 뭐 교환권 이런 걸 줬다면 이제 매해 갈수록 제가 YG님한테 주는 선물의 그 부피 혹은 가격을 볼 때 내가 친해지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럼 T 생일에는 뭐 자동차 사주고 그럽니까? 아니 저희는 생일 선물 주고 안 받아요. 네, 안 주고 받아요. 선물을 주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큰 거지. 그 마음을 담기에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고받지 않는 걸로. 네, 안 주고 받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에도 선물 안 줍니다. 서로. 네. 하여튼 어쨌든 연필이 네. 있었다. YG의 생일 선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점점 친해지는 거다. 네. 어느 순간은 안 주겠네요. 너무 친해져서. JYP랑은 그렇게 친해지고 있지 않나 봅니다. 왜요? 실물 선물을 드렸는데 정말 이 와중에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다음에 반대로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상품권으로 하고 실물 선물 할게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친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니은 귀찮아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YG님 말씀 마음 아프지만 인정합니다. 너무 많이 애쓰고 힘들면 오래 하실 수 없죠. 두 분도 본업이 아닌 일을 그저 좋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저 좋아서 듣는 건데 힘들고 지쳐가면서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성공시켰다는 기쁨과 보람으로 상쇄할 수 있는 만큼만 애써주세요. 두 분이 그저 방송만 할 수 있도록 상속자 한 분 물어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저희가 어떻게든 펀딩 성공시킬게요. 혹시 성공 못하면 주 1회 방송하는 걸로 제작 비용 낮춰서 다시 펀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두 분 아재 토크만 들을 수 있으면 주 1회 방송도 월 1회 방송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전원일기 넘어서길 바래요. 6년 더 하는 거 진짜 바랍니다. 내가 미쳤지. 전원일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네,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LM코 땡땡땡땡님께서도 방송이 점점 더 재미있어져서 왜일까요? 이상하게 더 신선하고 내용도 진하고 재미도 더 있고 원인이 뭔가 굳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오래된 청취자인데 꼭 전원일기 넘어주세요. 부디요. 책걸상 없는 일상 상상도 하기 싫어서 처음으로 네이버 클립에 댓글도 달아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변경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펀딩 언제 하나요? 꼭 참여할 거예요. 무심한 듯 임팩트와 유머, 솔직함이 있는 방송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73-4268님 책 팟캐스트계의 전원일기 1088회에 도전하는 JYP님의 큰 그림 앞으로 6년은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 듯하여 아주 든든합니다. 없어질까봐 끝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은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둬도 되는 거죠? 네, 햇살고요님께서 오늘 전원일기 언급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앞으로 6년 더 해주실 거구나. 아이 좋아라. 큰일 났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네요. JYP는 회차를 언급하시면 6년 더 하자 하셨는데 저는 연도를 봤어요. 어쩌죠? 전원일기는 23년 했더라고요. 책걸상은 그것보다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정말. 오늘 책걸상 펀딩 적금도 들었고요. 해마다 펀딩 할게요. 23년 해주세요. 아니 더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YG 팬이긴 하지만 저랑 책 코드가 좀 안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YG의 유혹 너무 유혹되고 있습니다. 책 너무 잘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우주 최강 큐레이션입니다. 엄지척. 네. 아 햇살고요님 무서우신 분. 23년을 더 하라고요? 그럼 70인데? 괜찮다. 저희 그 YG와 JYP 책걸상이 찾아왔어요. 저희 JYP님 환갑 때 오프 모임 한번 하고 그렇죠. 괜찮죠. 환갑 오프 모임. 참 이 양반들이. 개목거리님 중국 딜레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자가 쓴 책 소설은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한국의 중국학 연구 훑어보면 모호하고 기형적이라고 해야 하나? 한국 학자가 맘먹고 연구하면 서양 학자, 기자 나부랭이보다 못하지 않을 텐데 중국 관련 연구를 미국에서 하고 오면 개소리에도 은혜 받은 듯 하고 중국은 서양 시각으로 중국 들여다보면 답 안 나옴. 중국의 진심인 한국 학자, 한국인의 연구가 필요함. 한국의 중국 혐오가 심한 것 같은데 언론이 중국 싫어하도록 지저대서 분위기 만든 탓도 있지 않나? 눈치 살펴보면 중국은 백해무익, 해체되거나 망하거나 찌그러져야 하고 그런데 미국, 서유럽에 대한 악감정 없이 은근한 동경이 느껴지고 성소수자, 외노자, 난민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악의 축으로 못 박은 듯하고 딜레마, 나는 중국이 좋은데 중국 좋아한다고 무서워서 대놓고 말 못한다. 아, 북경 눈물나게 그립다. 네, 개목거리님께서 이제 최근에 이 댓글계에 등장하신 분이세요. 저 정말 오랜만에 댓글 읽는 건데 네. 읽으면서 너무 읽기 어려운 댓글. 읽기 어려운 댓글. 네, 저 너무 당황했어요. 본인이 또 픽했어. 까미노 2010님 시즌3에서는 이제야 처음 댓글 달지만 열심히 방송해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올해 백수의 길로 접어들면서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생겨 YG님이 추천하신 책들을 많이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언급되는 소설은 빠짐없이 읽으려다 보니 책걸상과 상관없이 사놓은 책들은 방치하고 있네요. 흐흐. 지난 펀딩 때 참여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던지라 이번 펀딩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꼭 성공돼서 2020년에도 책걸상 시즌4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뮤즈의 짐님 댓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이분이 지난 방송에서 세종대왕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YG를 세종에 비유해가지고 큰 이제 무리를 일으켜. 네, 맞아요. 저는 세종대왕에 비유되기 싫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히. 자, 그런데 한글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한글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글 관련 유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글은 공기처럼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하는 소중한 문자이지요. 책을 좋아하는 책걸상 청취자분들은 더욱더 그럴 거고요. 저는 가끔 세종 임금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본답니다. 지금까지도 이두를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문학은 편지는 지식은 또 중국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할까. 중국의 문화식민지로 사느니 차라리 영어를 공식 문자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한 가지 늘 감동받는 것은 세종이 대단한 과학자이고 지식인임에도 너무나 쉽고 직관적인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지식의 문턱을 낮추고 백성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준 거죠.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이 어렵게 말을 하고 글을 어렵게 쓰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남들에게 쉽고 친절하게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책걸상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YG의 북큐레이션 최고예요. 네. 그럼요. 뭐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우주 최강이죠. 네. 네. 우주 최강은 잘 모르. 뭐 우주 최강이죠. 뭐 한글로. 그렇죠. 우주형이죠. 네. 네. 한글박물관 가봤습니까, 두 분은? 아니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좀 아, 가봐요. 좀. 집 앞에 있어요? 가보셨어요? 집 뒤에 있죠. 엄밀히 말하면. 가보셨어요? 가봤죠. 네. 한글박물관 좋은데 네. 기대가 너무 컸다 그럴까요? 아.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왜요? 그 외국인 프렌들리한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저 사진 찍는 포인트라거나 조금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간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되게 오래됐죠. 10년 안 됐을걸요? 아 그래요? 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 뮤지의 집님 한글박물관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혹시 뭐 저 남는 예산 있으면 저를 한번 초청해서 한글박물관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 네. 잘하실 것 같다. 큐레이션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뮤지의 집님 댓글 남겨주시면 그리고 뭐 진짜 JYP랑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농담입니다. 농담. 네네네. 이번 주에는 존 르칼의 특집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너무 뿌듯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이거 김원빈은 이걸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원빈 님이 정말 진짜 좋아하게 되었고 심지어 3권이나 읽고. 네.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아니 뭐 한 권만 읽고 와도 된다. 맞아요. 뭐 그랬더니 본인이 뭐 한 2개까지 읽어보겠다. 제가 2개 읽어보겠다. 이러더니 정작 3개를 읽고 왔다는 거는 최소한 김원빈님한테는 이게 정말 잘 맞는 계열이다.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기 후반기가 있었잖아요. YG님이 나눠주신 그러니까 스파이를 다뤘던 냉전시대 이전 이후. 그래서 제가 이후를 못 읽어봤는데 이전은 저는 팅테솔스를 읽고 너무 훌륭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면이 그렇게 훌륭한 겁니까? 일단 1장에서부터 그때 약간 YG님은 조금 몇 장은 조금 더 참고 읽으시면 중간부터 이제 즐거워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1장부터 너무 좋았어요. 이게 처음에 특히 팅테솔스가 좋았던 거는 왜 그때도 YG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르카레의 소설은 애국을 강조하지도 않고 뭐 조직에 대한 뭐 스파이 얼마나 멋있고 영웅 이런 거 없이 정말 스파이들의 어떤 찌질한 면 혹은 쓸쓸한 면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팅테솔스는 특히 은퇴한 이미 밀린 권력 싸움에서 밀린 그리고 은퇴한 스파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밝히잖아요. 근데 찾아다니는 스파이들이 다 은퇴한 스파이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 명 한 명을 너무 묘사를 잘하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알코올 중독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총에 맞은 채로 약간 몸을 이제 완전히 제대로 쓸 수는 없지만 무슨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근데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쓸쓸하게 혼자서 집에서 늙어가고 있고 약간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너무 잊혀지지 않게 잘 그리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어떤 스파이 소설 혹은 어떤 스파이 넌픽션을 읽었던 것보다 훨씬 스파이들과 저의 교감을 이뤘던 것 같아요. 네. 스파이랑 교감을 이룬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 팅테솔스를 재밌게 읽으면 다 읽어보고 싶어져요. 맞아요. 이 조지 스마일리가 등장하는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게 초기의 내 작품들은 대부분 다 이 조지 스마일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1979년에 나온 스마일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까지 쭉 여러 편에 등장을 하는데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JYP가 별로 지금 존 르카레를 뭐 그닥 열심히 찾아 읽지 않은 거는 추운 나라 스파이를 읽고 뭐 그냥 그저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 팅테 솔스 요거를 보면은 뭔가 매력에 빠질 거다.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JYP는 오히려 후기작들이 네. 더 네. 예를 들어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던가 드러머걸 이런 드러머걸 이런 드러머걸은 사실 후기작이라고는 할 수는 아, 없죠. 그래요? 그건 80년대 중반에 낸 소설이니까. 근데 이분이 냉전 시대가 해체가 되고 90년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뭐 약간 난민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냉전 해체 후에 약간 몰락하는 정보기관의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약간 희생당하는 개인들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에 전면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또 약간 이분이 또 약간 시대에 또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약간 장르 소설 문법 같은 것들을 후기작에는 더 좀 많이 넣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읽히기는 후기작들이 더 잘 읽혔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후기작을 읽으라고 그러지. 아니 내가 존 르카레 하자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유명해 뭐가 제일 얇어 이러면서 본인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내가 다른 거 너무 두껍다고.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허니트랩이라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오른 용어가 있거든요. 그거 이 양반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허니트랩 하면 미인계라고 우리는 네네. 알고 있는데 그거 사전에 오른 말이기도 한데 이 작품 속에서 등장을 시킨 거예요 처음.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 스파이 중에서 약간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행동 요원들이 있잖아요. 행동 요원들을 이제 이 소설에서는 스캘프 헌터라고 하는데 그 스캘프 헌터라는 표현도 사실 실제 스파이들이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는 행동 요원들을 스캘프 헌터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이분이 처음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팅테 솔스를 그 재밌는 게 국정원 요원한테 제가 한번 권해본 적이 있어요. 네, 국정원 요원한테 팅테 솔스를 약간 일로 만났는데 뭐 이렇게 약간 그래도 뭔가 말이 잘 통해가지고 교류하게 된 국정원 요원이 있었는데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 존 르카레를 읽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들었대요. 그 영국의 스파이 출신 작가인데 내가 그 사람 소설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고 실제로 현장 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너희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스파이 혹은 스스로 이렇게 교육받은 내용과 얼마나 부합한지를 한번 살펴봐 했더니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 팬 됐다고 자기. 자기 팬 됐다고. 그러면 영국 정보기관이나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나 다 비슷하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요원들 진짜 실제로 첩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사실은 이 존 르카레의 소설에 묘사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근데 거죠. 국정원의 요원을 YG가 만났는데 왜 안 잡아갔어요? 아니 제가 왜 저를 왜 잡아갑니까? 뭔가 잡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저를 왜 잡아갑니까? 근데 이 팅테 솔스가 진짜 좋았던 게 왜 팅테 솔스가 나왔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이걸 보고 이언 플레밍 그 007 제임스 본드 그렸던 이언 플레밍 제임스 본드에 대한 성숙한 응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격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저희는 존 르카레가 어떤지 알고 봐도 이렇게 너무 좋은데 진짜 그 시절에 이언 플레밍의 스파이 소설이 약간 스파이 소설의 대세였던 시절에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읽었다면 엄청 센세이셔널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팅테 솔스는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두껍진 않지만 네. 분량이 좀 되긴 하는데 영화가 있단 말이죠. 영화가 맞아요. 있어요. 영화를 혹시 보신? 봤어요. 전 이거 보고 너무 궁금해서 그 영화까지 영화도 봤어요. 볼까 그러면? 아니에요. 책을 보세요. 영화 별로예요. 영화 별로. 아까 아니, 영화가 배우들 이름 보면 게리 올드먼, 그쵸. 콜린 아 퍼스, 그렇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막 이런데 괜찮긴 한데 책보다 너무 매끈하게 만들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 네. 영화에 조지 스마일리가 카메오로도 출연했잖아요. 아니 본인 조지 르카레가 스마일리가 네네네. 르카레가 카메오로도 출연했는데 저도 그 영화도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평이 많긴 한데
사실은 그 소설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맞아요. 영화에는 전혀 반영이 안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매끈한 그러니까 약간 존 르카레의 소설이 영화되면서 약간 이언 플레밍이 섞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화화. 그 소설은 걸쭉하고 영화는 상큼하구나.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쓸쓸해요. 이 책은 되게 너무 쓸쓸해요. 그러니까 스파이들의 삶이 쓸쓸하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게 그 겨울 추운 나라 그 스파이 네, 그것도 맞아요.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네. 나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계속 수산하고 쓸쓸하고 뭔가 네. 이렇게 찬바람 부는데 네. 길거리에 나긋 굴러다니고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었거든요. 왜 뭔가 장래희망이 스파이였어? 아니 뭔가 활극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명했죠. 해문판 네, 뭐 약간 해문판 이런 이런 거. 걸로.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했죠. 이해 잘 못했어요. 네. 재미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그 존 르카레를 본격적으로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한 30대 정도에 다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JYP가 만약에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재밌게 읽었다면 진짜 JYP한테 진짜 선물 같은 책이 있는데 이분이 2017년에 스파이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그 스파이의 유산이 어떤 책이냐면 추운 나라에서 들어온 스파이의 프리퀄 같은 책이에요. 프리퀄이에요? 포스트퀄 아니고? 프리퀄. 프리퀄. 그러니까 프리퀄이자 포스트퀄인데 왜 프리퀄이냐면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에서 이제 뭐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생자들의 자녀들이 그 당시의 기록들이 오픈이 되잖아요.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보고서 정부의 이런 대동독 스파이 활동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희생됐다. 보상을 해달라라고 약간 국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영국의 정보기관에서 그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 생존자를 찾아가지고 야 그 당시에 네가 했었던 그 작전에서 불법 탈법 이런 게 있었는지를 이제 탈탈 털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0년 전에 그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작전에 관여했던 그 스파이의 유산의 주인공이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밌겠다. 작가가 90살까지 사니까 그런 그 옛날에 쓴 작품으로 50년 후를 설정으로 해서 작품을 또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근데 너무나 또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짜 한 50년의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존 르카레도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 썼던 때보다 나이가 거의 50살을 더 먹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시각으로 너무 궁금하다. 당시의 상황을 또 반추하면서 약간 후회도 하고 약간 회한도 들고 뭐 이러면서 추운 나라 스파이는 63년도에 발표됐고요. 스파이의 유산은 2017년도에 발표됐으니까 진짜 거의 50년. 그러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낚으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막힌. 네. 거의 50년이 아니라 50년이 넘은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야. 그나저나 혼비님이 이제 3권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권은 얘기했는데 세 번째 책은 뭘 보고 온 겁니까? 그 추운 팅테솔즈를 보고 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근데 영화는 좀 별로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몇 권 읽고 말지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가자라고 해서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하고 그 전에 나온 첫 번째 소설 죽은 자에게 걸려온 전화? 이걸 봤다고요? 그거 2권을 봤어요. 열린 책에서 합본호로 해서 그 2개를 붙여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죠. 61년도에 나온 첫 작품을 읽었다고요? 근데 첫 작품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팅테솔스 같은 어떤 세계의 완결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 첫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스파이계의 큰 획을 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 책도 되게 좋았어요. 네. YG도 이거 봤어요?
저도 봤죠. 저는 거의 다 읽었어요. 네. 한 20권 넘는 걸 거의 다 거의 봤어요? 다 읽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존 르카를 계속 하자고 네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헷갈려요. 헷갈려요.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줄거리나 이런 같아. 것들이 맞아요. 사람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작품인가 맞아요. 저 작품인가 막 이러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니 그 틴테솔스도 조금 헷갈리는 게 사람 자체도 많이 나오는데 요원이다 보니까 진짜 쓰는 이름이랑 본명이랑 또 동시에 막 다르게 나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왜 틴테솔스가 약간 스파이의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뭐 스파이와 이어지는 느낌이었던데 왜 우리도 살면서 약간 뭔가 불확실한 일들의 한복판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실치 않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답답한 그런 불확실성에 이제 한가운데에 놓일 때가 저는 굉장히 약간 두려운 순간인데 또 심지어 주변에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왜냐면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어. 약간 이런 순간들이 일상에 가끔씩 있을 때마다 전 약간 폐소공포증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살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르카레의 그 전직 스파이들 그리고 전직 스파이들이 겪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 그게 막 생생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스마일리가 등장하는 그 초기 한 30년 정도의 르카레 작품 이후에 네. 그 리틀 드러머 네. 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 리틀 드러머 걸은 박찬욱 감독이 연출해가지고 B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왓챠 같은 곳에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책도 혼비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나 이제 네. YG님 말 다 믿을 것 같아요. 다 믿으려고. 혼비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드라마도 보셨어요? 드라마는 어땠어요? 저 드라마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책만? 네, 저는 책만 봤는데 리틀 드러머 걸은 JYP한테도 이것도 괜찮다고 읽어보라고 네네. 네. 했던 책들 네. 중에 하나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약간 기막힌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나와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찰리라고 하는 무명 여배우의 이제 그 관계를 그린 작품인데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누구일 거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심지어는 응징까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찰리라고 하는 무명 여배우가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찰리라고 하는 여배우에게 후원을 해주고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연기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찰리라는 여배우를 모사드의 요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그린 게 이 리틀 드러머 걸이에요. 그러니까 너 일생일 때 연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근데 그 과정이 찰리가 모르게 찰리가 모르게 찰리가 테러리스트 연기 연습을 하는 과정.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진실을 맞닥뜨리고. 기가 막히게 또 쓰셨겠네요. 네. 근데 이 내용이 르카레가 너무 잘하는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근데 여배우 이름이 찰리예요? 네, 여배우 이름이 찰리. 네. 찰리는 남자 이름 아닌가 보통? 네. 근데 제 미국 이름도 찰리예요. 영어 이름도. 하긴 한때 페이스북에 그 이름을 썼었죠. 그죠, 찰리 이름을 썼죠. 네, 그래서 이 찰리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은. 너무 재밌겠다. 하지만은 또 이게 자신의 생애라던가 삶을 끊임없이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약간 뭔가 좀 여러 가지 매력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 한 개인인데 그 개인이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기관과 딱 접속이 되면서 실제로 이 테러리스트를 응징하거나 그 배우를 찾는 요원이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저는 소설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너무 재밌겠네요. 지금까지 들어본 르카레 작품 중에 제일 왠지 읽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아마도 박찬욱 감독이 존 르카레 여러 소설들 중에서 딱 그 리틀 드러머 거를 픽해가지고
좀 자기가 드라마로 맞아요.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르카르 책 읽고 이 세 권 다 읽고 너무 가장 놀랐던 건 캐릭터를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왜 저희 그때 왜 텐저린 이야기도 했지만 텐저린처럼 캐릭터를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문학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리지 약간 좀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납작하게 어떤 인간의 한 부분만을 조금 캐리커칭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르카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겹치는 캐릭터가 없는데 캐릭터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이해가 가고 너무 공감이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간적으로 나왔다 들어가는데 대사 한두 마디에 그 사람의 캐릭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틀 드러머 걸도 그 찰리라는 캐릭터를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렸을까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찰리 그리고 찰리가 뭔가 사랑의 감정을 느낀 모사드의 요원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들을 다 설계하는 네네. 또 약간 조지 스마일리 같은 네. 사람 당연히 등장을 하고 너무 재밌겠다. 네. 하나만 더 하죠. 그 네. 모스트 원티드맨 또 르카레 작품 중에 되게 유명하던데 그건 무슨 근데 내용이에요? 그건 아마도 가장 그 후기의 존 르카레의 경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독성 면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존 르카레 작품들 중에서 가장 JYP가 약간 선호하는 스타일의 가독성. 그러니까 장르 소설 느낌이 제일 나는. 그런.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네,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가 무대고요. 함부르크가 무대고 그 다음에 뭔가 그 함부르크에서 약간 이 무슬림 불법 체류자가 이 함부르크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무슬림 불법 체류자인 그 남성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국제관계 수십 년의 그 국제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모순을 또 안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을 도와주려고 하는 뭐 민권 변호사 네. 그리고 약간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 정보국 그리고 또 검은 돈을 관리했던 이 은행가 네. 이런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서 이제 파국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네네. 치닫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그 독일의 난민 정책이나 유럽의 난민 정책의 허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약간 국가들의 그런 추악한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다 꼬집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그 민권 변호사가 되게 의인 같지만은 사실은 뭔가 이 구조가 악한데 그 네네. 악한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 네.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 아 그것도 너무 그래서 재밌겠다. 제가 그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꼭 네. 한번 읽어보라고 네, 맞아요. 제가 근데 많이 권했죠. 근데 방금 그 변호사 얘기도 했지만 르카레 책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인이라고 분리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악인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약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잘 그리는데 이건 정말 약간 그런 거에 극한으로 네. 가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재밌겠네요.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네, 내용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저는 첫 느낌은 좀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갈수록 뭐야 뭐 이러면서 결국 근데 끝은 이런 그 리틀 드러머 걸 그건 훨씬 단순하죠 이야기가. 리틀 드러머 걸이 훨씬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 더 복잡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오히려 모스트 원티드맨이 그냥 통상적인 장르 소설 문법에는 제일 가까운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것 때문에. 네네. 나는 이제 지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읽기가 힘들어. 이게 다 구성이 잘 안 돼요 근데 머릿속에서. 리틀 드러머 걸 같은 경우는 JYP는 또 뭐 연극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네. 약간 연극 그러게요. 그런 걸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 약간 시카고 느낌도 나겠네요. 좀. 네. 네. 시카고도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 르카레는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꼭 근데 들어와 이제 보세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네.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YG님이 이 줄거리 설명을 전에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모스트 원티드맨을. 근데 이제 르카레가 어떻게 쓸지를 알고 이제 막 들으니까 막 들으면서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가 올해 발견 존 르카레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좋은 르카레를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존 르카레 안 읽은 사람 비하하는 겁니까? 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 김원비가 존 르카레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정말. 자, 이번 주에는 존 르카레의 네. 방대한 작품 세계의 네. 아주 일부분, 아주 일부 진짜 아주 일부 아마 그 언급 안 한 책들 중에서 사실 존 르카레 스스로가 자기 작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자기 많은 작품들 중에서 내가 최고로 꼽는 작품 혹은 내가 제일 애정하는 작품이 이거다라고 인터뷰 같은 곳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는데요? 아 근데 그게 국내에 번역이 또 안 된 작품이더라고요. 맞아요. 4개 중에 2개가 번역이 안 됐어요. 네. 네. 어떤 작품 혹시 혼비님도 그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군요. 네네네. 그 2개는 그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랑 틴테 솔즈를 꼽았고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 돌아온 스파이는 그러니까 본인이 50년 뒤에 그치. 음. 앞에 프리퀄까지 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틴테 솔즈를 뽑았고 세 번째가 더 테일러 오브 파나마.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더 콘스탄트 가드너. 네. 네. 근데 근데- 2개는 번역이 안 됐다. 근데 이건 다 영화로는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거 2개 다 영화는 있어요? 네, 영화는 있을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작가입니다. 어쨌든. 맞아요. 네. 그리고 좋은 작품을 쓰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저 이제 녹음 그만하고 우리 어디 가서 저 운동이나 좀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진짜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런던 시에서 뭔가 일을 차는 건 이틀 사흘 정도? 나머지는 다 약간 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딱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야, 이런 나의 쓸데없는 농담을 또 저렇게 받아주는 그러니까. 저도 고마울 좀 감탄했어요. 따름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주에는 존 르카레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보너스 트랙 마지막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진짜 마지막인가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네. 다음 주가 단호하시네. 마지막입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